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가상자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 투자 현황이랑 또 정치권 움직임,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코인이나 블록체인, 이게 정확히 뭔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요. 또 왜 소위 MZ세대라고 하죠? 왜 이분들이 가상자산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위험성은 없는지, 또 이제 곧 대선인데 후보들은 어떤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까지 당신께서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블록체인, 코인, 말은 많이 듣는데 들을수록 좀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거래 기록 같은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 곳에만 딱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컴퓨터에 복사해서 같이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뭐랄까 디지털 공공장부 같은 거죠. 공공장부요? 네, 그러니까 누가 혼자서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거나 위조하기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좀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술 기반의 자산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 특히 25세에서 34세, 이 사이 연령대 투자가 유독 많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저금리의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성세대하고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쵸. 거기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좀 쌓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서요. 뭐랄까 자산을 불리고 어쩌면 계층 이동까지도 가능한 어떤 새로운 기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새로운 기회로 정보 없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요? 맞아요. 기성세대는 주로 온라인 기사나 신문 이런 걸 보신다면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온라인 비디오 여기서 금융정보를 얻는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새로운 기회라는 점은 알겠는데 근데 또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잖아요. 특히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 분들이 이런 고위험 자산에 뛰어드는 거 이거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죠. 가상자산은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 영국 금융감독청 FCA 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젊은 투자자들 한 3명 중 2명은 24시간 안에 투자 결정을 내린대요. 심지어 14%는 1시간 안에요. 1시간 만에요? 와. 네. 그러니까 이런 충동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후회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실제로 한 40% 정도가 투자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아니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자료 보니까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까지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현상들이 결국 전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게 시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용자의 예치금이랑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둘째는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거. 그리고 셋째는 혹시 해킹 같은 사고가 나면 거래소가 책임을 지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게 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규제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 조금씩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증권법 같은 걸로 규제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EU는 아예 세계 최초로 미카라고 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요. 일본도 자금결제법 같은 걸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2027년 1월로 또 미뤄졌어요. 정부는 과세 시스템 구축이나 국제적인 정보교환 시스템, CARF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시행 시점을 고려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정책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하긴 투자자가 1,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정치권에서도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후보들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지점은 다른데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좀 더 강조하면서 현물 ETF는 단계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단계적 허용이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좀 더 산업 육성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현물 ETF 즉시 승인이라든지 기관 투자 허용 같은 규제 완화를 좀 더 내세우고 있고요. 기억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이런 걸 강화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걸 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니 방향은 결국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건데 그 속도나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군요. 뭐 혁신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풀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혁신 잠재력,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투기 조장이나 투자자 피해 확대 같은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결국 지적하는 게 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면서도 우리 경제나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께서 이 뜨거운 이슈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 또 동시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술과 시장의 발전이 앞으로 나의 경제적 기회와 자산 형성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요.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